지금 런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장으로 불리는 한 학자가 런던의 명문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현장에서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폭탄 같은 선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중국 대표단은 처음엔 믿지 못할 정도로 비웃었지만 불과 몇 분 만에 당황한 얼굴로 급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학자가 한국이 이미 반세기 넘게 이 비밀 자원을 활용해왔으며 전 세계가 이제야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이 보유한 석유보다 귀한 자원은 무엇이며 왜 중국 대표단은 그 자리에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파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저는 원래 국제회의에서 주목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 강당 맨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거든요. 그 넓은 강당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중요한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교수님이 강당 앞쪽에 당당하게 서 계셨어요. 깔끔하게 빗어 넘긴 회색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파란 눈동자가 그분을 더욱 권위 있고 진지해 보이게 만들고 있었죠. 그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더 가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고 눈썹을 치켜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뒤에 있는 큰 스크린에는 우리 회의 제목이 떠 있었어요.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으로서의 자원과 해양 접근성. 저는 제 연구 자료를 꼭 쥐고 있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젊은 연구자로 어떻게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바다를 활용하는지에 대해 수년간 공부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제 자신이 너무 작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으로 중국의 리첸 교수님이 일어났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학생인 왕 러도 그 뒤를 이었죠. 그들은 둘 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천연 자원이 필요하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어요. 풍부한 자원 없이는 어떤 나라도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리첸 교수님이 단언했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나서서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이분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중요한 인물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누구길래 그들에게 도전한단 말인가요? 그때 윌리엄스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약간 달라지면서 더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 편견이 담긴 목소리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바다를 이용하긴 하지만 그 발전 시스템은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된 결함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는 무시하듯 말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국의 지원과 외교적 타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이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경제 강국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이 천연자원은 거의 없지만 바다에 대한 접근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제가 2번 생각하기도 전에 제 손이 공중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앞으로 나서자 목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명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 노출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1965년 요르단의 사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들려서 놀랐어요.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거래로 내륙 영토 상당 부분을 단 19km의 해안선과 맞바꿨습니다. 잠시 멈추고 주변에 집중하는 얼굴들을 둘러보았어요. 그 작은 해안선으로 요르단은 아카바 항구를 개발하고 중요한 해상 무역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줬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턱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나서서 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토론의 일부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서서 모두의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저는 더 큰 세계로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의견 이후에 침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강당 여기저기에서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보였어요. 말을 끝마친 그 순간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죠. 그분의 차가운 시선에 그대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위해 박수를 쳤는데 그것이 오히려 윌리엄스 교수님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야기한 요르단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윌리엄스 교수님은 재빨리 주제를 다시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드는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바다를 이용하긴 하지만 그 발전 모델은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된 결함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서 방안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며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자리로 슬며시 돌아가며 갑자기 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길래 윌리엄스 교수님 같은 사람에게 도전한단 말인가요? 그는 유명한 책들을 쓰고 중요한 대학들에서 가르쳤잖아요. 저는 그저 큰 생각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젊은 연구자일 뿐이었죠. 세션이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 되자 저는 제 노트북을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어요. 아마도 일찍 떠나서 더 이상의 불편한 순간을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더 일찍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도 있었어요. 재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친절한 눈빛과 사려 깊은 표정을 가진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요르단에 대한 아주 훌륭한 지적이었습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로젠입니다. 20년 동안 해양 경제학을 연구해왔고 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죠. 함께 다과 테이블로 걸어가면서 제 긴장감이 조금 풀리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다른 교수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수정이 필요한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처럼 대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한 구석을 찾았습니다. 로버트는 태블릿을 꺼내 다채로운 차트와 숫자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통계 좀 보세요.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경제 강국으로 변화했어요. 바로 바다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때문이죠. 차트들은 부산과 인천 같은 한국의 항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그래픽들은 한국이 거의 천연자원이 없을 때 어떻게 배와 무역이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윌리엄스의 무시 이후 작아진 느낌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로버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는 태블릿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겼어요. 윌리엄스는 전통적인 자원 모델을 지지하는 이론을 평생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석으로 위장한 개인적 편견이에요. 저는 로버트의 직설적인 표현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는 내일로 예정된 그의 발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무역의 90% 이상이 해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조선업이 어떻게 기술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는지 보여주는 상세한 연구였어요. 당신은 윌리엄스와 리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로버트가 목소리를 낮춰 제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제 컵 속의 커피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으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떡하죠?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말로 표현했어요. 로버트는 태블릿 케이스를 닫고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싸움이 당신을 선택하는 법이죠. 그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진실이 위태로울 때 침묵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강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로버트는 저에게 작은 USB를 건네주었어요. 여기 한국의 해양 인프라 개발에 관한 제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밤 공부해보세요. 내일은 다시 발언할 준비를 하세요. 그날 밤 작은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어요. 로버트의 USB에는 수년간의 연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안선과 항구를 이용해 성공적인 나라를 건설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실, 숫자, 그리고 사례들이었죠. 창밖으로는 런던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키가 크고 차가운 파란 눈을 가진 윌리엄스 교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저는 또한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한국의 성장 이야기를 해주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학문적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로 편견에 맞서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이야기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제 목소리를 찾는 것에 관한 문제였죠. 저는 눈을 감고 내일 다시 발언하는 제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이번에는 로버트의 연구와 제 자신의 커져가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로요.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준비되어 있을 거였습니다. 포럼 둘째 날, 아침 햇살이 커다란 홀의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배는 긴장으로 꽉 조여 있었지만 오늘의 저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로버트의 연구를 몇 시간 동안 공부했고 이제 그 사실과 숫자들을 마치 방패처럼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앞쪽에 가까운 자리를 골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윌리엄스 교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항상 그렇듯 비싼 정장과 조심스럽게 맨 넥타이를 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 가리챈 교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일 때 그의 회색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방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마도 어제의 활발한 토론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세션은 기술과 문화 교류에 관한 발표로 시작되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연단에 섰을 때 그의 목소리가 권위를 가지고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인프라, 특히 오지 네트워크 개발은 시장에 가장 먼저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실용적인 적용과 개방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방 안을 둘러보며 선언했어요. 저는 그의 멋진 말 아래 숨겨진 편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노트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어요. 윌리엄스는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관점에 맞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저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똑바로 일어섰어요. 윌리엄스 교수님, 제가 어제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반도체와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산업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접근성을 통해 가능해진 시스템 안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의 파란 눈이 저를 바라보며 좁아졌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입술은 얇은 선으로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사실은 매우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있군요. 한국의 발전은 외국의 지원과 외교적 타협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로버트가 빌려준 태블릿을 꺼내 방의 프로젝션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큰 화면에 차트와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자원 의존 모델에 도전하는 기록된 사실들입니다. 저는 주요 통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소리 중 하나에 공개적으로 도전했어요. 이제 2번이나. 리첸 교수님과 그의 학생 왕 런은 빠르게 윌리엄스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규모와 군사력이 한 나라의 실제 힘을 결정합니다. 리첸이 큰 소리로 주장했어요.
한국의 문화적, 기술적 발전은 단지 외부 요인에 의존할 뿐입니다. 제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한 교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양 접근성이 국제 공공재산이라는 제 주장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표단도 국가를 자원이나 군사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은 점점 열기를 띠었어요. 방 안에서 목소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드는데 일조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 연구자들의 작은 그룹에 둘러싸여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태국에서 온 한 여성이 그들이 9세대에 도전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에게 속삭였어요. 브라질에서 온 연구자는 자기 나라의 해양 개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친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과 테이블로 걸어가면서 저는 왕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순진하게 서구의 이익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자신은 저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몇 번이나 저를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후 세션은 환경보호와 해양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리첸 교수님은 환경보호는 군사력과 국제 권력 균형의 뒷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다시 손을 들어 지속 가능한 해양 관행이 실제로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위치를 강화했다는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제 주장 후에 방은 토론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로버트가 저에게 접힌 쪽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제 손은 그것을 열면서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벌집을 건드렸군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가 내일 특별 패널 토론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노을이 런던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음영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의 대결에 대한 부담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관찰자에서 학문적 논의를 재형성하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되는 선을 넘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많은 지지자들을 가진 강력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고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노트와 로버트의 연구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앞에 놓여 있었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고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들과는 다를 거였어요. 오늘은 제가 메인 무대에 앉게 될 날이었거든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문 밖에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패널 자원에 대한 재고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서의 해양 접근성. 그리고 거기 연사들 명단 사이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 로버트 로젠, 그리고 리첸 교수님과 같은 유명한 이름들 옆에 있는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홀은 꽉 차 있었어요. 이전 어느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왔습니다. 제가 무대를 향해 걸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요.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 뒤로 4개의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명패가 각 자리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제 자리는 Tudo 맨 julgado por uma 오른쪽에 comissão 있었습니다. formada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맞은편에는 윌리엄스 교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큰 체구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파란 눈은 차가운 계산으로 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는 인사로 미소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는 국가 번영의 경쟁 모델들을 검토합니다. 그녀가 가득 찬 방을 향해 발표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윌리엄스는 일어나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연단에 다가갔어요. 그가 해양 기반 발전에 대한 상세한 비판을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모델에 초점을 맞추며 그가 약점과 의존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지적했어요.
한국의 전략은 결국 강대국의 지원에 의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 바라보며 결론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에서 무시하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손에서 노트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지 학문적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편견에 맞서는 일이었어요.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제 첫 번째 차트가 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1960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프의 선들은 극적으로 위로 올라가며 천연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양 접근성은 단지 경제적 경로뿐만 아니라 지식 경로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개방된 바다 네트워크가 폐쇄된 자원 경제가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흐르도록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해양 전략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 문화 교류, 그리고 환경 보호를 가능하게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청중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자원 모델과 해양 접근성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첸 교수님이 날카롭게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것들은 보편적 원칙인 척하는 서구적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는 손을 무시하듯 흔들며 선언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해양 연결성은 서구 국가들이 강해지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해상 실크로드는 서구 국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세계 무역을 이끌었던 아시아의 혁신이었습니다. 토론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자 윌리엄스는 눈에 띄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요. 저는 그의 침착한 외모가 균열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가 화가 날 때면 영국 억양이 더 강해지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싱가포르에서 온 유명한 학자가 일어나 윌리엄스에게 직접 물었을 때였어요. 오늘 제시된 증거를 고려할 때 한국의 실제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윌리엄스는 망설였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던 모습이었어요. 한국 발전의 특정 측면들이 유망함을 보여주는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장합니다. 그는 다시 멈추며 말을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였어요. 포럼이 끝날 무렵 우리의 대화는 자원 대 해양 접근성이라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문화, 환경 보호,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윌리엄스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완전한 무시는 특정 성공에 대한 마지못한 인정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사진 촬영을 위해 모였을 때 윌리엄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이전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제 눈을 마주치는 대신 어깨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전 모델에 대한 더 균형 잡힌 대화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마도요.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노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로버트가 저에게 합류했어요.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단지 기존 이론에 도전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완고한 마음조차 그들의 입장을 제고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비어가는 홀을 둘러보며 지난 3일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캠퍼스를 떠날 때 석양이 템스 강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이곳에 도착했던 사람과는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학문적 토론에서 제 목소리를 찾았고 깊은 편견에 도전했으며
사람들이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집으로 가져간 것은 단지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가정이 아닌 증거로 무장하여 권력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수세기 동안 아이디어가 토론되어 온 이 오래된 대학에서 또 하나의 작지만 중요한 이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도왔어요.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 포럼은 끝났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이미 다음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해양 접근성과 지식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윌리엄스 교수님도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립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의 혁신 모델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그저 국가들을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 때 저는 아래로 펼쳐진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세계 각지로 향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로 뻗어나가는 희망의 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